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을 담게 되어 기쁘다고 입장을 낸 지역구가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염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굉장히 지금 기쁘시겠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시장에 오면서 우리 시에 아주 어려운 과제였고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어제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서 수원 특례시가 되게 됐습니다. 예. 자,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된 부분 잠시 뒤에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그나저나 이제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단체장 출신 최고인으로 선출되지 않으셨습니까? 석 달 지났죠? 예. 그동안 어떻습니까? 새로운 경험이실 텐데. 최고위원회에 단체장이 합류했다. 이것 때문에 달라진 점 있습니까? 예, 많죠. 우선, 민주당 당 지도부의 선출직 지도부 최고위원은 이제까지 전부 전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앙 정치가 국회의원들이 가장 유리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전에는 지역의 목소리 또 지방분권 과제들 이런 것들이 중앙 정치의 주된 현안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고 발언하면서 국회와 당에서도 지역의 목소리, 지방분권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전까지 통로가 없었다면 이제 통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염 시장님도 새로운 경험이지만 또 당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아마 당도 현장의 목소리, 민생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아니시니까 혹시 이건 좀 한계가 보이네 이런 점 없었습니까? 모든 것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제가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중앙 정치가 아무래도 여의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하나가 들어갔다고 한 번에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언해도 중앙 언론도 중앙적 이슈에만 관심을 갖지 제가 발언하는 지역의 이슈, 현장의 문제 이런 것에는 여전히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하면서 정치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당의 변화 또 새로운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제가 최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게 어제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야가 이제 모처럼 예산안도 지난 2일에 통과시켰고, 자, 특별히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법안들도 있지만은 정말 이거 통과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지켜보셨을 텐데 기대대로 됐습니까? 예.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건데요. 이 법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8년에 제정된 겁니다. 내년이면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 되는데 그 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3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그렇게 부활되고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커진 몸집에 맞는 옷이 없었던 겁니다. 이전의 옷이었죠. 그래서 제 커진 몸집에 맞는 옷을 이제 비로소 입을 수 있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가 있어서 저로서는 그동안 커지고 또 여러 곳에서 큰 성과를 만든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 그런 결실을 담을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된 지방자치법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바꾼 주요 뼈대랄까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우선 주민감사의 청구권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정책 참여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었고요. 또 주민투표로 지자체장의 선임 방법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기관 구성이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을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
의장을 뽑고 의장이 시장을 겸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다양한 모습을 예. 주민투표로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델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좀 있는 모델이 아닙니까? 예, 서구는 많은 나라들이 시장이 의장을 겸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성격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죠. 또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의회의 인사권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게 해서 의회의 독립성 또 전문성도 높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주권을 확립하는 내용, 또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를 특례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행정수요라든지 지방의 균형 발전 또 지방 소멸 위기를 고려해서 전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그 개별 지자체별로 특례를 또 별도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문도 열어놨습니다. 여러 가지가 상당히 의미 있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방자치회의 법적 근거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입법안에 들어가 있던 건데 아마 이제 야당이 이 조직이 무슨 정치적 색깔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이번에 삭제를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곧 이어서 그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한 그 이런 내용들이 그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반드시 제 모습을 찾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도 이제 많이 이해를 해서 조만간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법 개정은 이제 이른바 자치 분권으로 가는 진정한 첫걸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 법 개정이 된 거고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치분권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으니까 획일적인 그 자치분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 보다 명문화됐거든요.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이나 광역이 하지 않고 기초로 다 넘기는 겁니다. 또 중앙정부 또한 광역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으로 다 넘기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틀 그런 근본의 정신들을 담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시장으로 일하면서 보면 그 이번에 코로나19 때 정말 많은 성과들을 지방 정부들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모여서 K방향이 됐죠. 또 지난번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 보면 그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보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이제 많이 그 갈 수 있는 그 이제 통로를 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고쳐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그 자치분권의 제도적인 기본 틀이지만 또 모법이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 이것이 갖고 있는 정신대로 이후에 재정분권의 문제 또 다양한 그 중앙정부의 권한과 또 일방적 그 일처리 방식들이 지역과 협력하고 분담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지방분권 개헌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었고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100만 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이 내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마지막까지 뭐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 특별한 특혜를 일부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들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옛날 같으면 100만 도시는 광역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100만 도시라도 광역시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안에 있는 겁니다. 대신 광역시가 예전에 됐던 100만 도시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기초시라지만 그 이상의 역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도시와 똑같은 행정적 제재, 구속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창의적인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광역시에 준하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그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100만 도시는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특례를 통해서 그러한 자율성을 주도록 한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오해가 풀렸고 그래서 어제도 보셨지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지만 그 90% 이상이 찬성을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례시가 되면은 그 예산상으로도 그동안 이를테면 뭐 광역시지 않습니까? 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사실 수원보다 적지 않습니까? 예, 7만이나 적습니다. 공무원 수는 뭐 훨씬 그쪽이 많죠. 예,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60% 이상이 많고요. 예. 예산도 우리보다 60% 이상이 많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광역시와 기초시가 그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광역이 돼서 그와 동등한 권한과 또 조직 행정적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졌던 것들을 제한시켜 놓은 건데 우리가 광역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큰 불평등 이런 것들은 차별은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번에 그 특례시가 되는 이제 도시가 수원시 말고도 또 다른 데 또 있죠. 100만 넘는. 우리 수원이 이제 125만으로 가장 큰 기초지자체니까 수원시를 필두로 그 107만의 고양, 105만의 용인요. 또 104만의 창원까지 이렇게 네 곳이 100만 이상 도시로서 특례시로 불릴 수 있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그 이번에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50만 이상 되는 그 도청 소재지의 그 큰 거점 도시들이 되는 것, 청주, 전주 같은 또 그 외에도 여러 지방 도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대단한 감축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도시들에게도 별도의 특례로 그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 안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면서 반영시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성과를 이루신 부분이 이제 다른 자치단체장들과도 같이 협업을 하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네. 근데 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최고위원이시면서 시장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부분을 뭐 앞에서 이끌으셨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외에도 지방의 현실들을 꾸준히 지도부 안에서 발언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동안 제가 했던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별이냐 그 보편이냐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때도 저는 그 업종들을 영업을 중지시켰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피해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또 그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식품안전관리 기준인 해썹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영업이 워낙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영세 식품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인증기한 연장을 역설해서 1년간 유예를 또 발표를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 같은 기초지자체들이 이룬 성과들을 잘 소개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의 주요 과제로도 돼서 민생 입법 과제로 지금 필수 노동자 지원법 같은 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또 민생의 그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풀뿌리 정치에서 만든 성과와 또 거기서 문제 제기들이 해결되는 이러한 통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된 만큼 그런 문제들에 보다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제 수원 특례시 만드셨으니까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른 또 목표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된 건 전국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 의회의 기적 같은 일을 만든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뜻을 잘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제 1차적인 과제고요. 제가 다음에 뭘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맡겨진 그 미션에 있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그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교두보에 충실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일이다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삼선시장이시면 시장님께는 이번에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뭐 다음에 뭐 염두에 두신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자치분권의 새 역사를 쓰는 거니까 그런 데에 대한 도전적인 창의적인 그리고 또 중앙에서 국정의 운영 방식을 또 그 지방자치 분권의 관점에서 고치도록 하는 일 이런 미션에 보다 충실해서 마무리를 잘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염 시장님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은 예. 저의 지금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그런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없으시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 뜨거웠던 경제 소식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금 뭐 전세난 월세난 계속 들리고 있는데 네. 집세 상승폭이 또 크다고 저번에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그때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적으로 짚어봤는데, 근데 지금 수도권 서울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또 뭐 10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네, 거의 10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예. 이게 뭐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또 이 전세값이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좀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에 이 세종시가 올 들어 11월까지 43.64%나 올랐습니다. 이는 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44%요. 예, 4억 원이 넘게 오른 셈인데요. 저도 여기 살다가 왔었는데. 아, 그러세요? 이처럼 이제 서울보다 이제 지방의 어떤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최근에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올 들어서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6.15%나 올랐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2011년 8.02%를 기록한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고요. 특히 이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던 이 세종시의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3.64%가 오르면서 아파트 값이 17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또 대전이 16.01%, 경기가 1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정부 규제가 조금 집중됐던 서울은 2.7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세종시가 뭐 이 평균 상승폭을 거의 이끌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서울이 2.72%니까 뭐 제일 낮네요. 네,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특히 여기서 좀 저희가 좀 집중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세 시장은 과연 그러면 얼마나 올랐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도 이제 그 전세값의 어떤 그 오름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세값이 그렇습니다. 풍선 효과.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5.72%가 오르면서 2015년도에 6.95%를 기록한 이후에 최대의 상승폭을 좀 기록했고요. 5년 만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세종시가 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아, 집값만이 아니고 전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군요. 그 집값 상승세는 43.64%였는데 전세값은 49.34%가 상승을 했고요. 50%나요, 거의? 거의 50%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12.97%, 대전은 12.18% 순이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었던 6월 1일을 앞두고 이 절세 매물이 나오면서 상반기에는 비교적 좀 덜 올랐지만 이 하반기 들어서 30대나 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살아나면서 상승폭이 점차 커졌습니다. 이 전세값의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좀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8월 그 이후부터 좀 이 상승세가 좀 가파라졌거든요. 이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이 전월세 의무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또 임대료 인상을 2년에 5%로 제한한 그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런 임대인들의 어떤 보상 심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그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 30년 만에 새로운 거래 규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 시장 혼란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격 불안과 거래 위축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계약 갱신으로 인해서 이 매물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신규 계약을 원하는 수요자는 꾸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이제 수급 불일치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1인 가구 비중도 지금 해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전체 가구 그 30%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들은 주로 도시로 이주한 뭐 20, 30대, 뭐 대학생 또는 뭐 취업생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어떤 주거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고시원이니 맞습니다.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많고요. 네네. 네. 그 이분들의 어떤 그 거주 문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이렇게 주거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예. 네, 이렇게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통계청에 따르면은 일단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난 그 국내에서 1인 가구는 614만 1,000가구였습니다. 8,000가구였습니다. 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이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도에 27.2%에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겁니다. 이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20, 30대 그 타 지역 이주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됐고요. 또 실제 연령별로 보면은 20대가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또 30대가 16.8%로 그 뒤를 이었는데 20대와 30대를 이렇게 다 포함하면은 한 35% 정도가 되거든요. 이들 그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도 한번 살펴보면 2,116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36%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소득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주거 형태도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은 자가인 반면에 1인 가구는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보증금이 없는 월세 거주자까지 포함을 하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월세로 집을 얻어서 사는 셈이었습니다. 예, 지금 젊은 층이 갈수록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네. 못하는 거에 안 많죠.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못하는 게 많은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 수는 당연히 늘어나는 상황이고 네네. 뭐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요.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계조사만 봤을 때 1인 가구 주거 여건 매우 좀 취약해 보입니다. 네, 좀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주요 소비 지출 항목을 좀 들여다보면은 금방 또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가구는 그 음식하고 이 숙박비의 비중이 14.1%로 좀 가장 높았던 반면에 1인 가구는 주거와 또 수도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 등의 비중이 1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이 주거 관계되는 부대 비용이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편의점에서 또 이렇게 판매하는 간편식과 같은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비중들도 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1인 가구 가운데서 절반가량인 47.7%가 주 1회 이상 간편식을 구입한다고 조사되면서 이 40% 수준의 그 전체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네. 자, 또 안 좋은 얘기 또 다른 것도 해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특수 상황이라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더라도 이미 800조 원쯤 넘어선 나라빚. 네. 이게 좀 뭐 그냥 내년은 뭐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조금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라빚이 굉장히 빠르게 좀 늘고 있습니다. 그 올해 들어서 이제 4차례나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빚은 더 늘었고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세금은 덜 거쳤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가 90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였던 45조 5천억 원보다 거의 2배로 불어난 건데요. 좀 더 살펴보면 이 적자 항목을 들여다보면요. 올해 들어서 10개월간 정부가 걷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무려 59조 원이나 적자였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만큼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총 지출은 46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9천억 원이 더 늘었고요. 지난 10월에는 4차 추경 사업을 집행하면서 33조 7천억 원을 썼는데 지난해보다 지출이 2조 1천억 원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메우려면 국세를 더 걷어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겠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지출을 메우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세를 좀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움직임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39조 1천억 원으로 예. 지난해보다 6조 8천억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또 교통세, 관세와 같은 모든 항목에서 증가세를 나타낸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소득세만 놓고 보면 이 코로나19에 대응한 그 세정 지원이 2월 냈던 세금이 납부된 것이다. 그리고 이 근로자 명목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4조 1천억 원이 더 거쳤기 때문이다라고 예.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뭐 추경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또 어디서 나오는지 좀 잘 따져봐야겠는데. 네. 이게 당연히 뭐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추경 재원을 조금 빚으로 이렇게 마련한 탓에 국가 채무는 예. 대폭 불어나게 된 겁니다.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813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예. 한 달 만에 12조 6천억 원이 더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지난해 그 10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113조 9천억 원이 증가한 셈이기도 합니다. 이미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9월에 사상 처음으로 이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국회는 앞서 이 본회의를 열고 슈퍼 예산이요? 맞습니다. 네. 예. 558조 원 규모의 그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요. 예. 이러한 슈퍼 예산이 편성된 탓에 이 재정 건전성 그 악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그 정부 안보다 2조 2천억 원 더 늘린 건데요. 예. 이 국회 승인을 받은 예산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더 많았던 적은 지난 2010년 또 예산 이후에 11년 만입니다. 예. 네. 문제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만큼 나라빚도 더 쌓인다는 점이겠죠. 내년 국가 채무가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하는 956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공인인증서 이게 지금 폐지 날짜가 오늘부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었는데 우리 겪고 온 것들이 뭐 인증 절차가 좀 복잡하잖아요. 뭐 PC에서만 할 때.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인인증서가 벌써 도입된 게 한 21년 되지 않았나요? 20년, 20년. 그렇죠. 1999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근데 이거 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재밌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네. 그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사이트에서 전자결제로 이제 물건을 좀 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인인증서에 막히면서 예. 이 공인인증 폐지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게 된 게 좀 계기였다. 예. 쇼핑으로 네. 쇼핑하는 중국인들이 네. 결제가 힘들어지니까 공인인증서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2014년도 3월에 예. 중국에서 좀 큰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인데요. 전지현 씨 나오는 거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전지현 씨가 입은 의상을 중국인들이 구매를 하려다가 공인인증서에 막힌 겁니다. 네. 바로 이 천송이 코트가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왜 막혔냐면 그 공인인증서는 써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게 예. 현행법상 이 30만 원 이상의 그 전자 상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써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외국인은 국내에서 그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은행에 제출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세계 17개 해외 한국 제외공간에 예.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예. 또 공인인증서는 이 액티브엑스라는 보안 기술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엑스라는 게 이 전자상거래하고 이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본인 인증이나 이런 결제를 지원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근데 이 컴퓨터 속도를 좀 느리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악성 코드의 그 전파 통로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걸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대안이 좀 없는 상황이어서 이 금융 당국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좀 강제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인증서 이거 안 쓰면 다른 뭘 이제 써야 됩니까? 다른 인증 수단이 뭡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그 다른 인증서를 좀 쓰면 되는데 이 공인인증서의 그 독점권을 폐지하는 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이게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나 이 정부24 또 국민신문고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도 사설 인증서를 쓰도록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그 공공 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쓰게 되면 공인인증서는 뭐 못 쓰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존에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존의 그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이름만 빠지고 그 유효 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공인인증서는 금융인증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공인이라는 이름이 빠졌지만 그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공인인증서가 영문과 숫자 또 특수문자가 포함된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쓰고 또 공유 폴더에 저장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 금융인증서는 지문이나 생체 인식 방법 그리고 이제 패턴 인식 또 6자리 간편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그 인증서를 저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PC나 모바일 또는 USB에 저장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되고요. 유효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편리 해제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 뉴스 이면에 담론 시간입니다. 자, 악명 높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내일 모레죠. 12일 만기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옵니다. 요즘 보면 대응, 대처, 주민 불안, 트라우마 여러 얘기들이 들립니다. 자, 우리 사회는 그의 출소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짚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윤은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이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모레 토요일 출소하는 건데, 자, 조두순 하면 이게 참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조두순 하면? 저는 떠올리기가 싫어요. 예. 그렇죠. 일단 끔찍하니까. 이제 성폭행범 중에서도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그렇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 아닙니까? 네네. 진행자 설명처럼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단 트라우마를 안긴 범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이야기 나누자고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참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2008년 그 범행 이후에 12년이 넘게 흘렀지만 최악의 아동 성폭행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그 범죄자가 출소합니다. 그러니까 12일 그 토요일 새벽에 보통 일찍 나오잖아요. 네네, 새벽 5시 정도에 나오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새벽 6시쯤 출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사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법무부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혀 언론에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개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응징한다. 네네네. 감옥 가만히 안 두겠다. 나오기만 해봐라. 찾아가겠다. 이런. 벼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유튜버들도 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리고 있고요. 또 한 유명 단순 유튜버뿐만 아니라 이종 격투기 선수도 아주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이제 나오면 그날 조두순 출소 날만을 기다린다. 찾아가겠다. 조두순 때문에 이종 격투기 를 계속 수련해온 사람인가 보네요. 네, 하여튼 간에.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짜는 정해졌는데 나오는 시각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규가시킬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온 거는 지금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007 작전처럼 당일날 이송 작전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특별 호송 차량에 태워가지고 이송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특별 예측이 호송 차량이요? 되고 일반 있습니다. 호송 차량은 눈에 띄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일반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게 되면은 본인 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사적인 보복을 예고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 예방 조치 차원에서 특별 호송 차량에 태워서 이송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게 안산 준법지원센터에 또 들러서 가거나 곧바로 보호관찰소에 데려가서 어느 정도 직접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해야 될 조치 사항들이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럼 그때 전자발찌인가요? 채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하게 되고 또 조두순 같은 경우에 보호관찰관이 1:1 전담 마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두순이 처음은 아니고 보통 재범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한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대1로 마크를 하는데 이 보호관찰관하고 만날 수도 있고요.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도소를 나오게 되면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관리 감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동선을 계속 보호하고 보호관찰관이 한 주 4회 정도 이상 만나고 또 불시에 점검도 하고 전화도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무슨 뭐 요인 경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착. 워낙 위험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인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밀착 감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법도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제 성범죄자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고지가 가잖아요. 근데 읍면동 정도만 나오게 됐는데 이제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너무 불안에 떨고 이렇게 이런 성범죄자가 정확히 어느 곳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도 개정이 되어서 성범죄자 주소가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도 추가로 공개하게 됐어요. 조두순 주거지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두순이 어느 곳에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조두순이 출소하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산시나 경찰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대응을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두순 거주지 반경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선정해서 CCTV도 설치하겠다. 또 무도인들 특채를 해가지고 순찰을 또 감시를 강화하겠다. 무도인은 무술 유단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또 경찰도 조두순 대응팀을 특별팀을 꾸리기로 했고요. 검찰도 조두순에 대해서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로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법원이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 사실상 술도 못 마시게 되고 음주도 금지되게 되고 심야 외출이나 여러 가지 외출들도 제한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의 외출 시간을 더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통학 시간에도 못 다니게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공간 중에 유치원도 추가되고 이런 더 강화된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감시 체계가 조금 더 마련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언뜻 봐서는 한 사람 때문에 뭐 CCTV도 추가로 뭐 2배 이상 뭐 또 설치해야 되고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제2, 제3의 조두순들이 시사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제야 갖춰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 전자발찌 차야 하는 기간 이게 7년이죠? 네, 7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담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말씀하셨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이 한 분이 최근에 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분으로 정확한 뭐 언론의 신상 공개는 되지 않고 있긴 하는데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분 뭐 흔히 말하는 멘탈도 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제가 뭐 요인에 빗댔는데 요인 경우처럼 그러면 이게 기존엔 보호관찰관이 뭐 100명 정도를 관리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을 관리 감독했는데 좀 말씀드렸다시피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높고 굉장히 강력범의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이렇게 보호 관찰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인터넷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적 제재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적 제재가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법이 안 되니까 내가 응징한다. 뭐 이를테면 그게 비슷한 거 저거 아닙니까? 저 성범죄자들이나 이런 범죄자들을 응징한다면서 디지털 교도소. 네네, 그것도 네네 해당되고요. 현행 법들이 뭐 이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아니면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어떤 뭐랄까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일반적인 뭐 사인들이 민간인이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도소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1980년대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아들 납치해서 성폭행한 범인을 아버지가 공항에서 총으로 바로 그냥 권총으로
저격한 일도 있었고 이게 방송 카메라에 담겨서 유명해진 일도 있었고 예. 최근에 2018년에 한 30대 부부가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총기가 예. 개인 총기가 허용이 있죠. 되다 보니 예. 이런 일들 사적 제재나 사적 보복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영화 같은 일입니다. 네, 30대 부부가 미성년자 성범죄자만 골라서 살해하다 잡힌 일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갖고 있고 이해는 하지만 예. 이런 사적인 개인적인 보복 행위는 사실 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를 하거나 조두순의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그 국가에게 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와 권리가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 개인의 어떤 조두순에 대한 감정은 이해하지만 사적인 예. 보복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예. 조두순 출소 당일 혹시나 사적 제재나 사적 보복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런 글이 사실은 유사한 사건의 피해 발생이나 뭐 피해자 보호에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자, 조두순 출소 당연히 뭐 국민들 불안하지만 특히 이 사람 살 곳에 대한 살 곳 주변의 시민들 걱정이 클 텐데 네. 주소지 다른 데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두순 아내가 예. 네. 거주지를 이전을 했고요. 근데 같은 안산시의 다른 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예. 이 조두순의 새로 바뀐 거주지 주변에 학교는 물론이고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 관련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또 공식적인 이런 공간 말고도 예. 학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사실상 어린이 관련 시설이라는 게 거의 뭐 모든 지역이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뭐 언론이 또 뭐 이런 또 이 지역 또 가서 또 뭐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YTN도 뭐 가서 취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주민들도 또 이를테면 특정 지역이 공개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언론을 상대로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주변 지역이 좀 공개되고 있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좀 과도한 취재를 좀 자제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예. 그 12일 출소를 앞두다 보니 그 전후로 언론에서 취재를 또 나가다 보니까 동의 없이 주민들한테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지역이 어느 곳인지 알아볼 수 있게 기사를 쓰거나 이런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것들이 호소문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일 같은 것들을 유념을 하면서 취재나 보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조두순 뭐 재심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거 제2의 조두순 막으려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이 많긴 한데. 근데 좀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뭐 관대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좀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제2의 조두순 나오는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두순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10여 년 넘게 숙제를 던졌고 그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조두순 이후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올해 조주빈의 엠번방 사건이나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떠올리면은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하고 있나 공감하시냐 생각이 듭니다. 뭐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요. 조두순 출소에만 분노하고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 또 무엇보다 드러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어디선가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숙 YTN 기자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내 야구 축구 다 끝나고 겨울인데 이제 뭘 봐야 돼요? 스포츠 늘 풍성합니다. 그래요? 어제도 이 소식 제가 전해드릴까 하다가 좀 자세히 다루려고 오늘로 미뤘습니다. 뭐죠? 축구 꿈의 무대 유럽 최강 팀들이 나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챔스리그? 네. 경기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을 경기 했습니다. 중단이요? 뭐 경기 중단이라는 게 특히 축구에서는 웬만하면 중단하는데 누나도 그냥
경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눈와도 비와도 물 웅덩이가 파져도 그냥 웬만하면 하는데 어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와 터키팀 바샥세이르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조로 불렸던 H조의 순위를 가르는 마지막 조별리그 최종전이었는데 전반 11분쯤 바샥세이르 팀 선수가 이제 아찔한 태클을 당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의 선수도 또 벤치도 발끈하죠. 저거 파울 줘야 된다. 뭐 프리킥 달라 이런 취지로. 그리고 이제 중계 영상 보면 그 이후에도 벤치 쪽에서 계속 시끌시끌 막 고래고래 어수선한 소리가 나요. 저희가 벤치를 보여주진 않지만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주심이 막 뛰어가다시피 걸어가서 이제 코치를 향해서 레드카드를 꺼냅니다. 카메룬 출신의 피에르 웨보 코치인데요. 그 코치는 퇴장 명령이 나든 말든 경기장에서 계속 대기심한테 소리를 질러요. Why did you say Negro? 왜 검둥이라고 말했냐? 이 말을 정말 한 10번은 말합니다. 그래요. 인종차별 당했다 이건데요. 니그로는 뭐 아시다시피 흑인 노예에서 시작된 말로 혐오 발언이고 또 비하 경멸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 안 쓰죠 이제. 네, 현지 보도를 보면 태클 상황에서 이제 벤치가 들썩이니까 그 대기심이 루마니아 출신인데 대기심이 주심한테 흑인 남자를 체크해라 이렇게 무전을 쳤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심들이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19를 무관 중이다 보니까 대기심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 바샥세이르 외보 코치가 화가 많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코치가 나가더라도 경기는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이 퇴장당해도 사실은 경기를 하죠. 근데 선수들까지 많이 크게 동요를 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있는 경기 우리 못 뛴다. 이게 바샥세이르 팀은 뭐 자기네 코치니까 당연하겠지만 PSG의 특급 스타 뭐 네이마르, 음바페 이런 선수들까지 다 나와서 고개를 정말 절레절레 흔들면서 못한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바샥세이르의 공격수 그 세네갈 출신이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베테랑 스트라이커죠. 덴바바 선수가 그 대기심한테 얼굴 맞대고 거의 래퍼처럼 쏘아붙여요. 그래요. 당신이 백인 남성 부를 때는 하얀 남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남성, this guy라고 하는데 왜 검은 남성, 블랙가이라고 한 거냐. 그 자체가 차별이다. 대기심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거의 그런 소동이 10분 넘게 이어졌고요. 두 팀 선수는 다 퇴장을 했습니다. 초유의 일이고요. 유럽은 뭐 발칵 뒤집혔죠. 유럽 축구연맹은 축구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고요. 중징계가 나올 걸로 현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이마르도 음바페도 그렇고 음바페도 뭐 우리가 흑인인데 음바페 같은 경우도 그 파리 그 교회 이제 이른바 빈민 지역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자세히 알고 계시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자기가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사람으로 모범으로서 굉장히 그 프랑스 사회 특히 흑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스타거든요. 이 사람도 음바페까지도 SNS에도 막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노 레이시즘 이런 인종차별 발언을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정확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루마니아 대기심은 조금 억울해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뭐 니그로라고 정확히 한 건지 아니면 그 덴바바 선수가 짚은 대로 뭐 블랙가이라고 한 건지. 근데 그 루마니아 대기심 자체는 자기는 니그루 그러니까 이거 발음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루마니아 말이래요. 루마니아어라고 NEGRU 이 단어를 쓴 건데 저쪽이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단어 자체도 루마니아어로도 약간의 차별이나 폄하가 뜻이 내포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본인은 억울해하겠지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외국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인종차별이 정말 금기시 되잖아요. 프리미어리그 경기 봐도 꼭 킥오프 전에 무릎 꿇기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 운동인데 뭐 변화나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인데 이런 일이 터져서 현지에서는 매우 충격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는 이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토트넘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에서. 경기는 그럼 다시 뭐 하는 거다? 어제 남은 시간 80분 정도를 오늘 새벽 3시부터 치렀습니다. 뭐 음바페, 네이마르 말했지만 인종차별에는 한 뜻으로 힘을 모았는데 경기장에서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PSG가 5대1로 크게 이겼고요. 5대1로요. H조 1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랐습니다. 딴 얘기인데 시간이 좀 남아서
염태영 수원시장님 아까 뭐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근데 KT 로하스 선수한테 수원 떠나지 말라고 SNS 댓글 그렇죠. 남긴 거 엊그제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러게요. 아쉽게도 로하스 선수 일본 한신 타이거즈로 떠난답니다. 수장님의 만류를 안 듣고 KBO 외국인 타자 최고 수준의 돈을 제시했는데 로하스는 나 큰 무대에서 뛰고 싶다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쉬운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재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며칠간 좀 휴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는 다른 저희 YTN 라디오의 MC가 잘 진행할 겁니다. 저는 그때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